오늘이 그 9.11 테러 딱 2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적혀 있는 이런 이렇게 주제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또 우리가 나갈 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9.11 테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비행기들 비행기 몇 대가 납치됐는지 혹시 아세요? 비행기 몇 대 납치된지 아세요? 네 대. 네 대만? 네 대만? 네 대 맞아요. 네 대 맞아요. 네 대 맞고, 네 대 중에 마지막 비행기는 테러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희생되셨어요. 이게 처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납치되고 나서 8시 13분에 납치되고 나서 세계 무역센터 북쪽 건물, 그러니까 제1 세계 무역센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는 92명 돌아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는 제2 세계 무역센터, 남쪽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충돌해서 65명이 희생이 됐고, 또 세 번째는 펜타곤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또 64명이 희생되셨고, 그리고 한 대가 더 납치가 됐는데 승객들이 이걸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싱턴 DC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백악관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승객들이 이걸 저지해가지고 광산에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승객 44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사람들 얼굴 보면 어떠세요? 이게 뭔가 조금 좀 소외된 사람들처럼 보이죠? 뭔가 약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억압받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들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에요. 네, 법대생들도 많이 있었고,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온 친구들인데 다 똑똑하고 부유한 집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테러를 감행을 했어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비행기 납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쳤고, 두 번째 비행기도 뉴욕으로 와서 세계 무역센터 건물 쳤고, 세 번째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펜타곤 공격을 했어요. 네 번째 비행기도 이렇게 해서 워싱턴 DC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광산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무역센터가 있는 건물에는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이라고 해서 그때 일을 기리는 그런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2,977명 돌아가셨고 약 25,000명 정도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소방관 요건 별도죠. 소방관 343명, 그리고 경찰 72명, 그리고 또 군견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이게 이 희생이 사실은 정말로 사실 경악스러운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토에 공격을 당한 게 진주만에서 공격당한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진주만 때도 사실은 그렇게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 그리고 또 멕시코 이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에 있는 국경선을 이렇게 설정하기까지는 그 내부적인 전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안에서만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사실은 그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평온한, 그러니까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태평양을 넘어와서 진주만을 쳤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로 놀랐어요. 그거를 먼저 예견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주만 공습이 터져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건 역시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테러의 위협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징조들은 있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참혹한 일들이 사실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은 무너진 건물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개? 7개. 무너진 건물이 우선 이걸로 무너진 건 하나, 둘, 셋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인데 요거 2개는 비행기를 직접 맞았어요. 요거는 비행기를 안 맞았는데 뭐 파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너질 게 아닌데 무너졌다 뭐 이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또 뭐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죠. 뭐 그런 의혹들을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은 알카에다를 지목을 했습니다. 빈라덴을 딱 지목했어요. 근데 처음엔 부정했어요.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거는 뭐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다. 알카에다와는 관계가 없다. 빈라덴이 그렇게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나서 빈라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카에다가 9.11 테러 그래 주도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한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의 안전을 훼손하면은 우리도 그만큼 당신들의 안전을 훼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했고 테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가 우선은 가장 큰 게 미군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또 소말리아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지원한다는 것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던 워치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군의 군대가 사우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슬람 율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적국의 군대를 그 땅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 코란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응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모론이 있습니다. 음모론이 그러니까 이게 부시 정부가 이거 자작극이다. 그리고 또 이거 자작극은 아니지만 이게 대응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게 빌라덴 집안하고 그 부시 집안이 아주 가까웠다. 비즈니스 관계상 빌라덴이 재벌집 아들이에요. 재벌집 아들. 그래서 사우디의 빈라덴 그룹이 있어요. 빈라덴 그룹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근데 거기는 형제가 50명인데 17번째 아들.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재벌집 사람이고, 이게 빈라덴 그룹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9.11이 있고 나서 사실 이름을 빈라덴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너무 그러니까 지탄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이 오사마 빈라덴 때문에 이 빈라덴 그룹이 라빈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사마 빈라덴이 CIA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까 전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거기 영향력을 행사할 때 CIA가 그 반군 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음모론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근데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얘기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아닐 때 하는 걸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그 빌딩에 들어가는 강철 빔이 정말 튼튼한 거다. 이게 제트 연료가 폭발하거나 연소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가슴 아픈 일이 20년 전에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11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일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탈레반 정권한테 빌라덴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이슬람 형제인데 우리는 지하드를 선포한다 하면서 덤볐어요. 그럼 이제 미국은 이제 아프간을 침공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지도를 잠깐 볼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파키스탄.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파키스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파키스탄도 무슬림 국가죠. 그렇죠? 길 내줘 했더니 처음에 조금 버팅기다가, 근데 미국이 이게 완전히 눈이 뒤집혔으니까 길을 그냥 내줬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파키스탄에 만약에 그 길 안 내주면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실.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파키스탄 대통령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하고 나서 카불 점령하는 데까지는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2달 만에 또 승리를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빌라덴이 안 잡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국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산악 지형이 정말 이렇게 지형이 험난해요. 나라의 뭐 한 반 이상이 그러니까 산인데 막 히말라야 같은 거야 다. 히말라야보다 조금 낮은 산들, 그런 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면은 아무리 첨단 장비를 사용해도 이게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초 아시죠? 해초. 왕호 천축국전. 그 불경을 받으러 그 인도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 해초의 왕호 천축국천.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 거기고, 그리고 고선지 장군 아세요? 고선지 장군. 고구려 유민으로 활동했던 장군인데, 그 고선지 장군이 밟았던 땅이 바로 여기예요. 예.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먼 곳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악 지형이 아주 험난하기 때문에 제국들이 여기에 왔다가 이렇게 제국이 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몽골도 여기 왔을 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련, 아프간 때문에 아프간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간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도 사실은 여기 지난 20년 동안 1,300조 원 쏟아붓고 그냥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빌라덴이 안 잡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을 합니다. 왜 그랬냐? 우선 사담 후세인이 테러 조직하고 알카에다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는 뭐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많긴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플랜을 짭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게 이런 분쟁이 계속 있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구상들을 좀 이렇게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1,360조 원을 썼어요. 1,360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560조. 2년 전에 얼마였죠? 2년 전, 3년 전. 2년 400조. 그 전에는 한 300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은 몇 년 예산을 그냥 계속 쏟아 부은 거예요. 미국이. 근데도 뭐 사실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5월에 빌라덴을 암살했어요. 암살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 좀 발 좀 빼자 이제.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고 이제 아프간 전쟁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2014년이에요. 기니 대통령 이번에 도망갔다고 한 비행기에 돈 싣고 도망갔다고 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2014년도에 취임을 했던 거예요. 취임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2020년도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게 기니 대통령 그 정권이 아프간 정권이 상당히 약간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미국이 이란을 상당히 경계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을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우방 국가가 사실은 이렇게 세워지기를 좀 이렇게 바란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돈 대주고 했더니 약간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는 그 뭐 평화 그 동북아지대의 평화 협력자 역할을 자처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에 돈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했는데 가끔씩은 이란에 유리한 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조직하려고 민주적인 군대를 조직하려고 돈을 많이 넣었는데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야. 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돈만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프간 평화 합의를 해버리고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2021년 8월 달에 탈레반이 다시 카불을 장악했어요.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볼 텐데요. 요쪽 지역을 옛날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어디 거였죠?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죠? 예,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 위쪽은 소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하고 영국이 요쪽 지대를 먹기 위해서 싸운 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레이트 게임의 한 중간에 있어요.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확대 팽창할 때 뭐 요 지역만 보면 딱 그런데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뭐 시베리아 다 먹었잖아요. 시베리아 옛날에 다 먹고 알래스카까지 먹고 하와이까지 갔었습니다. 하와이에 저희 군사기지를 건설을 했었어요. 1817년에. 예. 그런데 막 이쪽에서 일 터지고 막 이러니까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요때 캐나다는 어디 거였죠? 원래는 영국 퀘벡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이렇게 영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했고 이러니까 이 알래스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 주긴 싫으니까 영국과 가까운 캐나다 주기는 싫으니까 미국한테 팔았던 거예요. 미국한테 팔고 그리고 이쪽에 바다를 접하는 그 해안들은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얼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여기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반도가 있는 거야. 한반도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러일 전쟁에서 졌죠. 그래서 그게 막혔습니다. 요쪽은 막히고 원래는 요 크림반도 여기가 크림반도거든요. 요걸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또 나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1853년에 완전히 박살냈어요. 안 됐어요.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만 남았죠. 예.
여기하고 저기 남았는데 여기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저기가 막혔고 여기도 결국엔 막힙니다. 막히는데 여기를 우선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먹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련이 내려오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약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서 완충지대처럼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했어요.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게 1839년이에요. 그런데 무참하게 깨집니다. 사륙당했어요. 사륙. 영국이 그렇게 사륙당한 적이 없대요. 제국의 무덤이에요. 제국의 무덤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1893년에 듀랜드 라인이라는 걸 설정해요. 이게 이게 보이시죠? 아까 전처럼 이렇게 러시아 세력, 그러니까 소련, 영국 이렇게 지리적으로 되게 요충지죠. 사실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강대국들이 세 개가 있긴 하지만 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뭐 나라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바다는 없고 저기 완전히 갇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듀랜드 라인이란 걸 이렇게 아프간하고 영국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더 싸우지 말고 요 라인을 우리가 국경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국경 라인이 설정이 되는 게 영국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좀 그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여기 보면은 요 빨간 지역 있죠. 여기가 파슈툰족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거를 반을 뚝 잘랐어요. 반을 뚝 잘랐어요. 사람들 그전에는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게 뚝 생겨버린 거예요. 생겨버린 거니까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1893년도에 이 듀랜드 라인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1949년에 아프가니스탄이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무효화 선언. 그때는 처음에 했을 땐 영국이지만 나중에는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 독립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 라인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국경이란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바다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산악 지역인 거예요. 산악 지역. 이게 듀랜드 라인을 이렇게 그었어도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그런데 파슈툰족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 경계선을 긋더니 막 하는데 이 경계선을 파키스탄도 사실은 그냥 묵인해 줬어요. 이쪽 지역을 산악지대고 공권력이 파키스탄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치구처럼 아주 자율성을 높게 인정을 해서 그냥 운영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어요. 1949년 이후에. 그리고 1973년까지는 왕정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진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로운 영혼들,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들이 이게 1972년 사진이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런데 이 근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유학 가죠.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아프가니스탄 지도 보셨죠? 여기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소련이죠. 소련. 이 사람들이 유학 가면 소련 가는 거예요. 소련. 그러면은 이 당시에 소련 가면은 뭘 배우죠? 네, 막시즘 배우죠. 네, 막시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막시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1973년 7월에 무하마드 다우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유학 있는 집 자식들이 가죠. 한국도 그래요. 있는 집 자식들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하마드 다우드라는 사람은 당시 왕의 삼촌이었고 진보를 스스로 작정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이 왕을 축출한 다음에 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청년 장교들이 지지를 했어요. 이때부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프간의 현대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또 근데 그 아프간의 현대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드라마틱합니다. 5년 뒤에 공산당이 다시 쿠데타를 해요. 제대로 공산주의 해보자 이러면서 1978년도에 군인을 중심으로 한 그 쿠데타가 일어났고 타라키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막시즘에 기반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막시스트, 아프간의 막시스트 안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도 있어요. 이 타라키는 강경파예요. 강경파라서 토지개혁하고 여성해방 추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슬람은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978년부터 가을부터 지하드가 성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율법을 막시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무슬림들은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성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런데 이 타라키가 아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축출이 됩니다. 둘 다 막시스트 강경파예요. 근데 이 아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민이고 이 사람은 타라키인데 타라키가 강경파인데 되게 온건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쿠데타하고. 근데 또 이 사람도 바로 또 제거가 돼요. 79년 12월에. 3개월 했어요. 3개월. 3개월 대통령 한 거예요. 이 사람 3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 사람은 원래 친소거든요. 친소주의자인데 이 아민의 반대파들이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얘가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이게 CIA하고 결탁해가지고 반소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은밀하게. 가짜 정보를 흘렸어요. 이걸 KGB가 물었어요. 그리고 소련 당국이 그걸 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민은 소련에 의해서 축출됐어요. 완전히 정신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브락 카르말이라는 사람이 소련이 세운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79년부터 아까 전에 무자헤딘 말씀을 드렸죠. 반소운동 지하드가 시작되다고 했는데 이 1979년부터 무자헤딘 반정부 운동이 반소련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무자헤딘은 지하드를 수행하는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탈레반은 자기들을 무자헤딘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탈레반한테는 그게 욕이에요. 아셨어요? 선생님 모르셨죠? 왜 그런지는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반소 이슬람 운동하던 사람들이 무자헤딘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그림 아주 잘 그렸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우즈벡하고 타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만 빼면은 너무 잘했어요.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 민족적 구성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용이했습니다. 근데 그 한 민족이 이미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비하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감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는 민족 구성이 아주 복잡해요.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슈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쪽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접촉돼 있거든요. 그 우즈벡. 그리고 여기 친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타지키스탄, 타직. 그리고 하자라. 하자라라는 뜻이 뭐냐면 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몽골이 점령했을 때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뭐 하자라라는 그 종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점령했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백인이었잖아요. 여기에 백인들이 있대요. 백인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원시처럼 사는 생활하는 게 백인들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프간에서 제일 많은 거는 그 파슈튠인데,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타지크의 그 페르시아가 강력한 영향력을,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했던 그 타직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다리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파슈툰도 다리어를 썼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 민족적 구성이. 예. 하여튼 이게 되게 복잡하다. 인종적 구성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1979년에 그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 침공으로 반소운동, 그 무자헤드인 활동이 본격화된 시점이었는데, 미국도 사실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1979년 카터가 집권한 상황이었는데 니카라과에서 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프간까지 소련으로 넘어가면은 뭐 세계에 다 도미노, 사회주의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가 이제 딱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CIA, 여기서 나와요. CIA가 여기 보면은 페샤와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파키스탄 영역이에요.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우디가 많이 냈어요. 돈은 사우디가 많이 내고, 그리고 또 그런데 공작이나 조정은 미국에서 하고 군사훈련은 파키스탄에서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알카에다라는 게 나옵니다. 알카에다. 무자헤딘하고 알카에다하고 달라요. 알카에다 뜻은 그 R이 그냥 정관사고 the base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반군 지원을 하는 그 후반의 근거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페샤와르에서 7개 정파, 아까 전에 뭐 제가 5개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그 군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것들이 한 7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알카에다는 뭐냐? 그 무슬림, 이슬람 정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슬람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사상에 그 기반을 둔 국제적인 지원 단체인 거예요. 빌 라덴이 그래서 알카에다 수장이 된 거예요. 빌 라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재벌집 아들이에요. 재벌집 아들. 알카에다 하는 사람들 보통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무슬림 국가들 싸울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알카에다가 사실 그 무슬림 버전의 그런 비슷한 그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적은 다 다르죠.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군벌들 얘기하는 건데, 타지크 지역에는 마슈드라는 사람이 있고, 뭐 헤라트. 이게 사진 보면은 저쪽 헤라트, 뭐 여기 별로 없네요. 칸다하르, 뭐 이렇게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군벌이 있어요. 타지크 마슈드 같은 경우에는 타지크 마슈드 지금 탈레반이 점령했는데 이 마슈드 아들이 부통령으로 지금 저항운동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즈벡 도스툼은 황성준 위원님 아시죠? 황성준 위원님이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황성준 위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오늘 강의도 황성준 위원님 강연을 제가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강연도. 하여튼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유력한 군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을 사실 이렇게 분할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도스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흉악하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황선주 위원님하고 좀 가깝다고.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광야에서 컨테이너에 사람들 200명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탱크로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도스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선 사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데 황선준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 도스튬이라는 사람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영어 좀 나불거리는 애들이 미국하고 이렇게 저희 서방 언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저기 뭐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우즈벡이에요. 도스튬이 지배하는 데인데 마자리 샤리프라는 지역 도스튬이 관리합니다. 확실한 군벌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질서가 잡혀요. 그렇죠? 확실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샘물교회. 샘물교회가 제일 처음에 갔었던 데가 여기 마자리 샤리프였던 거예요. 거기는 안전해요. 안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카불 갔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파슈툰, 탈레반 지역이에요. 네, 여기 뭐 그냥 뭐 강간, 살해 사실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 위쪽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샘물교회에서 실수하신 게 그때 여기까지 내려가셨던 거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알카에다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자헤딘 지원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페샤워르에 조직됐던 국제 지원단체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기구예요. 그리고 소련군이 철군한 다음에는 파키스탄에서 쫓겨납니다. 수단으로 갔어요. 왜? 수단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슬림 탄압하는 일들이 있어서 수단에 갔다가 뭐 수단에서도 쫓겨나고 탈레반이 집권한 다음에 아프간을 근거지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라덴이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이론가인 쿠툽의 교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게 이 쿠툽의 교리가 뭐냐면은 공산주의하고 이슬람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닌 전이론의 이슬람 버전이다. 그래서 잘 훈련된 소수의 조직으로 적의 정치 심장부를 타격한다. 레닌 전이당 이론인 거죠. 그리고 또 국제주의, 움마 공동체. 이건 뭐냐면 이슬람 공동체예요. 우리는 종족이나 피를 떠나서 이슬람이라는 이념,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주의를 띱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데 파슈툰 지역에 왔어요. 국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무자헤딘 지원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파슈툰 족장 딸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파슈툰의 사위다.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국제적으로 도와주러 왔다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터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알카에다, 빌라덴이 그런 사람이란 거. 그래서 알카에다 만든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에다 있는 집 자식입니다. 재벌집 자식이고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이 알카에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면은 1979년도에 반소운동 본격화되고 나서 무자헤딘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있다가 소련군이 철수를 했어요. 소련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91년에 소련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소련군이 딱 빠졌을 때 이 카르말 정권이 바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좀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소련의 지원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7개 연합 부대가 카불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페샤와르, 파키스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카불을 점령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뭐 평화로운 세상?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생지옥 된 거예요, 생지옥.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컨트롤러가. 7개 군벌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군벌도 그 아래 있는 소수 군벌들 다 이렇게 연합해서 싸우는 건데 이제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파슈툰 지역 이쪽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지역이 이게 정말 위험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생겨났어요. 1994년 8월에 칸다하르 지역 지도 잠깐 다시 보면 칸다하르 파슈툰의 그 근거지인데 여기서 그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월 달에.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마르라는 사람이 코란 교사, 그러니까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자헤딘들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이게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이제 막 그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잡혀있던 여자애들 풀어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전설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레반한테 무자헤딘이라고 하면 욕이에요, 욕.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어디서 오마르가 4,000명의 그 전투 부대하고 같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레반의 시작입니다. 탈레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 탈레반은 복수라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마르가 훈장 선생님이었던 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레반하고 이제 무자헤딘 어떻게 다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 무자헤딘하고 알카에다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탈레반도 사실은 아까 전에 그 페샤와르에서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받고 형성이 된 그 사람들이에요. 알카에다도 페샤와르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후원을 알카에다는 돈 있는 집 자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국제사회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빈민촌이나 페샤와르에 있는 빈민촌이나 이런 데서 난민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훈련시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뭘 가르쳤을까요? 코란 가르쳤습니다. 어떤 훈련 시켰을까요? 체육 수업 아주 열심히 했어요. 뭐 이게 공 던지기,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낮은 포복. 결국에 이게 전투 훈련 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게 탈레반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뭐 이제 질서가 없어요.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근데 파키스탄이 이 오마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프간을 대리 통치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레반을 지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9월에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제 아이시스가 뭔지 저희가 잠깐 볼게요. 이 아이시스는 알카에다에서 나온 거예요. 알카에다에서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에다는 나름대로 그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다 있는 집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쿠투베 교리에 기반해서 레닌주의 혁명론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움마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약 국제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다 너 이런 거 알카에다
그 요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욕이에요, 욕. 예.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람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레반은 달라요. 탈레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슈툰 지역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알카에다하고는 기질이 많이 다릅니다. 이건 국제주의가 아니라 뭐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양망이 사실 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간 파슈툰 민족주의, 이슬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향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슬람 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정복에 관한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성향 자체가 알카에다하고는 탈레반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알카에다 이라크. 알카에다는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단도 가고 이라크에도 갔습니다. 거기 갔던 알카에다 사람들이 이제 IS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카에다 주류는 있는 집 자식들인데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알카에다하고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투쟁 노선을 놓고 이게 대립하다가 2014년도에 완전히 이게 결별했다고 하는데요. 아랍어 할 줄 아는 분, 여기. 있어? 읽어봐.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في العراق والشرق 언제 했어?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 언제 했어? 학부 때? 나도 내 친구 중에 취미로 아랍어 공부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도 좀 취미로 해볼까 하다 말았었는데, 훌륭해. 어쨌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 다우라트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국가라는 뜻이래요. 이슬람이야? 요거는 이슬람. 이라크와, 그러니까 다 읽으면은 이라크와 샴 지역에서의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게 I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ISIS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고 ISIL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쵸? 좀 헷갈리잖아요. 요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샴이라는 지역을 그냥 시리아라고 하면은 그냥 ISIS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샴이라는 게 요렇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이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레반트라는 표현으로 이게 쓴다고 해요. 샴이라는 이 사람들은 샴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레반트라는 개념이 가장 이렇게 비슷한 단어라서 요거를 레반트라고 번역한 사람은 ISIL로 또 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ISIL이나 ISIS는 같은 거죠. 예, 이제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대쉬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이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은택이처럼 이게 아랍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랍어 첫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다우랏 나오죠? D. 대충 알겠죠? 다시 한번 박수. 그냥 알아보. 그래서 요거를 ISIS 또는 ISIL 또는 다에쉬라고 얘기하는 게 다 같은 거다. 예, 우리가 오늘 그거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ISIS, ISIL 이렇게 했는데 2014년 6월부터는 그냥 IS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샴, 이라크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에다는 쿠투비라는 사람이 뭐 교주죠. 교주. 이 사람도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쿠투비 쓴 책이 사실은 이슬람권에서는 다 이단 취급받아서 그 저기 이렇게 못 보게 한답니다. 쿠투비라는 사람도 이집트에서 사형당했고 그런데 황성준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태원에 가면 이게 팔린대. 이태원에.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지.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이슬람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서도 안 팔리는 책이 뭐 볼 수 없는 책이 그 이태원에 그냥 버젓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카에다는 그래서 쿠투브를 이론적 교주로 삼는데 IS는 다른 사람 뭐 아부바르크 나지 그냥 나지라고 할게요. 나지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쓴 이다라 이거를 뭐 좀 이거 뭐 그 번역하면 야만의 경영, 야만스러운 경영,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뭐 해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하는데 이게 보시면요 되게 교묘해요. 되게 교묘해요. 이게 그 처음에 이렇게 막시즘하고 네오막시즘 이게 갈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NL하고 PD 갈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알카에다하고 IS 갈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나지가 알카에다를 비판했는데 이게 적의 심장부에 한 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건 문화전이다. 누구 생각 안 나나요? 진지전 누구죠? 진지전. 갑자기 이름, 네? 그람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네오막시즘하고 짬뽕 시킨 거야. 그 알카에다는 전통 막시즘인데 여기 IS는 그 네오막시즘하고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미국 적의 심장부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슬람 나라부터 우선 잘하자. 이슬람 안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에도 뭐 그 소련과 친한 세속적인 우즈벡 쪽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우선 먼저 나라 안에서 먼저 좀 잘하자. 그리고 또 이 그 기반을 갖춰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럽 지역에 특히나 절망하고 있는 무슬림 청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 이런 거 타겟하지 말고 우리가 소프트 타겟을 공격하자. 그래서 극장 뭐 이런 데 테러하는 거예요. 알카에다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잔인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테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알카에다는. 근데 아이시스는 그럽니다. 샘물교회 김선일 씨 목 자른 거 아주 잔인하죠? IS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적에게 공포감을 주입하는 전략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알카에다 입장에서 봤을 땐 얘네들은 무슬림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니힐리스트다. 얘네들은 그냥 약간 허무주의자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약간 아나키스트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IS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에다는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IS는 공부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저층민들이 많으니까 알카에다 입장에서는 IS가 되게 싫죠. 예. 그래서 탈레반이 카불 장악하고 나서 미군이 이제 막 철수할 때 미군에 대해서 테러한 게 IS예요. IS 호라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S인데 그래서 IS가 탈레반을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 탈레반 너네들 미국 적하고 타협을 해? 우리 그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그 전투는 그 아프간에서 멈추면 안 돼. 네. 그런데 너네가 미국하고 그런 타협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IS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테러한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알카에다하고 IS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예, 이것도 다시 보는데. 예, 그리고 이게 요 와칸 회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칸 회랑이 지역. 이게 또 중국에 다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영국이 정말 아까 전에 듀란트 라인, 그러니까 듀란트 선을 정말 자의적으로 그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여기 삐쭉 나와 있잖아요. 삐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 왁한 회랑이라는 건데 회랑이란 게 그러니까 복도 또는 이렇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저기는 산맥들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해초, 고선지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막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오공 그러니까 요 지역인 거예요. 요 지역. 그 이야기의 배경이. 그래서 서유기.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1대1로 계획하고도 이게 딱 돼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영국이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파키스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파슈툰족 고려하지 않고 중간 빵 잘라서 이쪽에는 선을 긋고 이쪽은 이게 그 완충지대를 한다고 그 소련하고 직접 맞닿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요렇게 와카네랑이라는 걸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18세기, 17세기, 16세기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보면 거기도 이렇게 살짝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뭐 영국에 비난할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와카네랑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과 연결이 돼요. 중국과 연결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탈레반이 지금 이제 장악을 했는데 탈레반의 가장 큰 수입이 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수입. 많이 하네. 아편. 세계 아편의 뭐 한 70%를 여기서 한다고 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많이 못 썼는데 탈레반이 이제 와카네랑을 통해서 이렇게 아편을 수출할 수 있는 게 또 통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요쪽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위구르 지역이니까 어때요? 위구르 지역이니까 그 무슬림이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탄압을 해?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네. 이게 탈레반은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어요. 파슈툰. 그런데 뭐 그 안에도 알카에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알카에다는 국제적으로 이제 그 선빵 날리러 갑니다. 국제적으로 막. 그래서 중국이 이 이슬람 세력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좀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안에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안에 투르크스탄 해방 전선인가? 하여튼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무장 독립 세력인데 미국이 그거를 테러 해제를 해줬습니다. 테러 단체 지정 해제를 해줬어요. 되게 교묘하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미국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미국은 돈만 썼어요. 미국은 여기서 사실 얻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얻은 게 없어요. 옛날에 뭐 영국이 사실은 그 전략적인 고려로 많이 했지, 9.11 테러 이전에 이쪽 지역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뭐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왔다가 또 나가니까 이제 막 나갔다고 또 공격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민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럼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군대를 그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진 보시는 거 보시겠지만 여기 산맥들 정말 험준해요. 그리고 도로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 다른 사진에 있나 모르겠는데, 예, 제대로 깔려 있는 길,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준도 아니고 그냥 깔려 있는 길은 요 정도라고 해요. 요 정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또 이게 이상하게 지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반미적인 성향의 분들. 그런 분들, 야, 그 아프간에서 히토류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좀 하면 안 되네 이러는데, 그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그 우선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뭐 나름대로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군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반납을 받았어요. 반납을 받고, 그리고 또 중앙 정부가 그 관할하는 군대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또 이게 군벌들의 지지가 없이는 진행이 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지원을 할 때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책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허수로 막 늘리는 거야. 아프간 군인들 훈련하는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완전 당나라 군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지원해주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지원해주면은 탈레반한테 물건 팔아먹고, 또 이게 뭐 약간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국을 좀 지지해 줄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내세우고, 탈레반은 우리의 형제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무기를 주고 해도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오히려 탈레반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미국 형님들, 우리가 뭐 이제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얘기한 것들, 이렇게 그 조문들을 보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니네가 IS, 알카에다 지원할 거야? 그러지 마. 그리고 뭐 미국 건들지 말고 우리 동맹국들 건들지 마. 이것만 안 하면 그냥 니네들 그냥 거기서 알아서 니네들이 살아. 미국 입장은 그건 거예요. 탈레반도 지금은 그래요. 우리 알카에다 테러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할게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지의 전략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내부적인 권력, 국제적인 테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내부적인 권력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나지의 이론은 아이시스에 기반이 된 사상이지만, 어쨌거나 탈레반도 이 내부적인 결속을 탄탄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그냥 여기 잘 관리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그거 안 하면. 근데 알카에다하고 아이시스하고 연결이 안 되기는 사실은 어려워 보여요. 특히나 알카에다하고는. 탈레반은 알카에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 오늘 본 것처럼. 네. 미국이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고 미국의 철구 배경과 미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수니파 시아파,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나눌게요. 수니파 시아파 종욱이 알아? 이게 나도 맨날 헷갈리는데, 근데 오늘 그냥 다 정리해 버립시다. 그냥 요 그림 한 장으로 딱 정리할게요.
시아파는 사위파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수니파는 장인파. 이렇게만 그냥 정리합시다. 요게 이 무하마드가 마호멧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무하마드 죽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딸밖에 없었어요. 딸밖에. 그래서 그 죽었을 때 이렇게 뒤를 이을 후계자가 명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들이 있으면 아들로 할 텐데,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제 후계자를 어떻게 하냐를 놓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모하밋이 속하고 있는 그 가족, 그 가게에 있는 사람이면 누가 칼리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수니파예요. 장인파. 그래서 마호멧의 친구이고 장인인 아부바르크가 일대 칼리프가 됩니다. 일대 칼리프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샤라는 사람이 아부바르크의 딸인 거죠. 딸. 그래서 수니파에서는 이 아이샤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막 추종을 해요. 예. 그런데 마호메트하고 혼인 관계는 있겠지만 그 혈족은 아니잖아요. 뭐 사실은 혈족이죠. 배우자는 혈족인데 그 아들, 뭐 딸, 뭐 이런 직계 혈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카디자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마호멧에. 그리고 그 밑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파티마 자흐라라는 파티마라고 할게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남편이 알리예요. 그 무하마드 마호멧 입장에서는 알리가 사위인 거죠. 사위인 거죠. 이 사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산 이븐 알리, 그냥 후세인 이븐 알리, 그냥 하산하고 후세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들은 아니지만 그 딸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정통이다라고 한 게 사위파, 시아파인 겁니다. 시아가 사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끼리 이제 엄청 큰 싸움들,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싸움이 이제 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디자,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와이프스가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딸이 파티마를 통해서 또 낳은 아들이 하산과 후세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는 이 혈통을 중시합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순니파는 이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 가지고 있는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하멧의 가문에서 나면은 그냥 칼리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인파인 거죠. 그래서 뭐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이게 이 후세인이라는 아들이 시아파에서 후세인이라는 아들이 수니파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게 뭐 카르발의 참상인가? 하여튼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또. 하여튼 그 사람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시아파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잔인하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니파에서는 아이샤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 수니파, 시아파 차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후계자의 권위. 시아파는 혈통이에요. 혈통. 그래서 알라와 무하마드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혈통. 그리고 거의 신격화됩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 이렇게 신격화돼요. 신격화되는데 순위파에서는 공동체가 부여한 신뢰 그리고 잘못된 후계자는 축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뽑는 거죠.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위파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이게 순위파는 코란 코란과 함께 무하마드의 그런 게 하디스를 존중을 하는데 시아파는 무하마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하디스 해석이나 주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통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 요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순위파고 시아파는 이란에 제일 많죠. 이란에 제일 많고 이라크에도 좀 있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메인은 순위파예요. 순위파.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까 전에 종족도 여러 개죠. 또 이슬람도 시아 순니가 같이 있어요. 이집트나 뭐 이런 데는 오히려 종교적 그러니까 순니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좀 덜하겠죠. 예. 그래서 뭐 1시간 벌써 한 15분이 됐는데 미군이 철군한 배경하고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은 미국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아프간에서 우리가 배운 뼈저린 교훈인 것 같고 대한민국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 많이 하죠. 아까 전에 아이시스 네오막시즘 문화전쟁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문화전쟁에 사실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싸움 잘 싸워내고 또 이 싸움 잘 싸워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모델로 세웠던 게 사실 한국이래요. 한국이래요. 근데 계획에 또 이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어쨌거나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1360조를 썼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버렸어요. 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장악한 거에 대해서 사실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이 특히나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카에다나 아이시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요. 또 이게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에 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가면 쿠투베 책들이 그냥 무슬림들한테 그냥 팔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